당신이 방금 켠 그 곡, 샤콘느를 대체 어디서 배웠소? 어릴 적 보육원에서 요리사와 재벌 총수 30년 동안 한 지붕 아래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주인과 하인으로 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묻힌 저택에서 운명은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두 사람을 엮어놓았습니다. 회장에게 유리 진열장 속 과르네리 바이올린은 잃어버린 딸을 향한 금지된 기억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리사 경숙에게 그 악기는 포기했던 꿈이자 세상에 들려주고 싶었던 유일한 목소리였습니다. SFX 바이올린 줄을 튕기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 회장 부부가 출타한 고독한 밤. 요리사는 금기를 깼습니다. 고요한 저택을 가득 채우는 바흐의 샤콘느 선율. 그러나 이 연주를 급하게 귀가한 강 회장이 2층 집무실에서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귀에 박힌 그 연주 방식. 5살 딸만이 알던 비밀스러운 리듬이었습니다. 분노로 내려온 회장은 요리사의 손목에 있는 작은 달 모양 흉터를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닫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내가 내 딸이었니? 30년 동안 아빠가 너를 요리사로. 회장님, 그럴 리가. 요리사의 바이올린은 재벌 회장에게 30년의 회한과 기적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서울 평창동 언덕 위에 자리한 거대한 저택이 있습니다. 이곳은 국내 최대 제약회사 중 하나인 서강그룹 본사보다도 더 엄숙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이죠. 저택의 주인은 강태수 회장, 한국제약산업의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리는 인물입니다. 이른 아침 6시 저택의 주방에서는 벌써 하루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박경숙 씨가 회장 내외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죠. 그녀의 나이는 올해 62, 이 저택에서 요리사로 일한 지 어언 30년이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구석구석을 알고 있고 강 회장 내외의 취향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준비를 마친 후 경숙 씨에게는 하나의 일과가 있습니다. 바로 거실 한쪽 벽면에 설치된 유리 진열장 속 바이올린을 닦는 일이죠. 이 바이올린은 보통 악기가 아닙니다. 18세기 이탈리아 명장 과르네리가 제작한 빈티지 바이올린으로 경매가로만 수십억 원을 호가하는 귀중한 물건입니다. 경숙 씨는 하얀 용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유리 진열장 문을 엽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천으로 바이올린의 표면을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세월의 흔적이 배어있는 붉은 갈색 나무결, 섬세하게 조각된 F자 모양의 구멍, 그리고 4줄의 현이 그녀의 손길 아래에서 은은하게 빛을 발합니다. 이 순간만큼은 경숙 씨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평소에 차분하고 무표정한 모습과는 다른 어딘가 애틋하고 그리운 듯한 눈빛이죠. 사실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과거가 있습니다. 30년 전 어린 경숙은 서울 변두리의 한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소망 보육원이라는 이름의 그곳은 재능 있는 고아들에게 음악 교육을 제공하는 특별한 곳이었죠. 경숙은 그곳에서 처음 바이올린을 접했고 선생님들은 그녀의 재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12살 때까지 그녀는 음악학교 입학을 꿈꾸며 하루에 6시간씩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6살이 되던 해 보육원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면서 음악 프로그램이 중단되었습니다. 경숙은 음악 교육을 받을 기회를 잃었고 결국 6살에 보육원을 나와 식당 주방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렇게 그녀의 음악적 꿈은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볼 때마다 경숙 씨는 잃어버린 자신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만약 그때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다면 자신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도 잠시, 그녀는 곧 현실로 돌아옵니다. 지금 그녀는 요리사일 뿐이고 이 바이올린은 절대로 손댈 수 없는 금기의 영역이니까요. 강 회장은 이 바이올린에 대해 매우 엄격한 규칙을 세워두었습니다. 절대로 진열장에서 꺼내지 마시오.
닦을 때도 반드시 장갑을 착용하고 절대로 현을 건드려서는 안 됩니다. 이 지시는 30년 전 경숙 씨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부터 내려진 것이었죠. 왜 강 회장이 이렇게까지 엄격한 규칙을 만들었는지 경숙 씨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바이올린이 회장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만 짐작할 뿐이었죠. 실제로 강 회장은 가끔 혼자 이 진열장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바이올린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 동안 경숙 씨는 단 한 번도 그 바이올린을 직접 연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연주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죠.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언젠가 단 한 번이라도 그 아름다운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다는 갈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 저택의 일상은 언제나 규칙적이고 조용했습니다. 회장 내외는 대부분의 시간을 회사 업무나 사교 모임으로 보냈고 집에는 경숙 씨를 포함한 몇 명의 가사 도우미들만 남아있곤 했죠. 저택 안은 늘 적막했고 그 적막 속에서 유리 진열장 안의 바이올린만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경숙 씨는 때때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악기가 수십 년 동안 연주되지 않고 진열장 속에만 갇혀 있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악기는 연주되어야 생명을 얻는 것인데 이 바이올린은 마치 박제된 새처럼 움직이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숙 씨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집의 고용인일 뿐이고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그녀의 의무였죠. 그래서 그녀는 매일 아침 바이올린을 닦으면서도 그저 바라볼 뿐 절대로 금기를 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강 회장 내외가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회장 부인이 문득 유리 진열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보, 저 바이올린 정말 아까워요. 저렇게 귀한 악기를 그냥 진열만 해두다니요. 차라리 박물관에 기증하거나 전문 연주자에게 빌려주는 게 어때요? 하지만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 바이올린은 이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습니다. 부인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죠. 경숙 씨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저 바이올린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하지만 그녀는 감히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30년 동안 이 집에서 일하면서 그녀는 묻지 말아야 할 것과 말해서는 안 될 것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겨울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저택 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복이 쌓여가고 저택 안은 난방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냉기가 감돌았습니다. 경숙 씨는 언제나처럼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나갔고 유리 진열장 속 바이올린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이 오랜 침묵이 깨지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2월의 어느 목요일 오후 강 회장 저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강 회장 내외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미술품 경매에 참석하기 위해 일주일간 해외 출장을 떠난 것이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저택을 비우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출발 전날 저녁 강 회장은 경숙 씨를 서재로 불렀습니다. 경숙 씨, 우리가 일주일간 집을 비울 텐데 그동안 집 관리를 부탁합니다. 특히 거실의 바이올린 잊지 말고 매일 닦아주시고요. 하지만 절대로 진열장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까? 경숙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회장님. 잘 알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녀오세요. 다음 날 아침 강 회장 내외는 공항으로 향했고 저택은 한산해졌습니다. 다른 가사 도우미들도 주말을 맞아 각자의 휴가를 떠났고 저택에는 경숙 씨만 홀로 남게 되었죠. 넓은 저택 안에 혼자 있으니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적막감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경숙 씨는 첫날과 이틀째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과를 보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저녁에는 간단히 식사를 한 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죠. 하지만 셋째 날 저녁 뭔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돌아온 경숙 씨는 문득 유리 진열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택 안은 고요했고 그녀 혼자만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진열장 속 바이올린은 은은한 조명 아래 마치 그녀를 부르는 듯 했습니다. 단 한 번만, 단 한 번만이라도 연주해 볼 수 있다면. 경숙 씨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렀던 욕망이 이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폭발하듯 솟아올랐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마음을 먹었습니다. 회장님은 일주일 후에야 돌아오시고 지금 이 집에는 자신밖에 없지 않습니까? 한 번만, 정말 단 한 번만 연주해보고 다시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놓으면 아무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경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 진열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바이올린을 꺼내 들었죠. 생각보다 가벼웠지만 그 무게 속에는 수백 년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의 질감을 느끼며 천천히 연주 자세를 취했습니다. 활도 함께 꺼낸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첫 음을 냈습니다. 약간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지만 이내 악기는 그녀의 손길에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아본 바이올린이었지만 그녀의 손가락은 놀랍게도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경숙 씨가 선택한 곡은 바흐의 샤콘느였습니다. 바이올린 독주곡 중에서도 가장 어렵고 깊이 있는 곡으로 알려진 이 곡은 어린 시절 보육원에서 그녀가 가장 사랑했던 곡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선생님은 샤콘느는 바이올린으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감정을 담고 있는 곡이라고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가락이 굳어 있었고 활을 잡는 힘도 불안정했습니다. 하지만 몇 소절을 지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숙 씨의 연주가 점점 깊어지고 안정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50년의 공백이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몸은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샤콘느의 선율이 거실 가득 퍼져나갔습니다. 슬프면서도 장엄한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그 곡은 빈 저택의 공간을 채우며 울려 퍼졌습니다. 경숙 씨는 눈을 감고 연주에 몰입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아픔들이 그리고 잃어버린 꿈들이 음악을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그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택의 2층 집무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요. 강 회장은 사실 파리에 가지 않았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파리로 출발했다가 긴급한 서류 문제로 인천공항에서 회항한 것이죠. 중요한 계약서에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즉시 수정이 필요했고 그는 부인만 파리로 보낸 채 홀로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택에 도착한 것은 저녁 6시경이었습니다. 그는 경숙 씨에게 알리지 않고 조용히 집무실로 올라가 서류 작업을 시작했죠. 몇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일하던 그는 잠시 휴식을 취하려고 의자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바이올린 소리가 들려온 것입니다. 처음에 강 회장은 환청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명확해졌고 그것이 샤콘느임을 알아차린 순간 그의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이럴 수가. 샤콘느? 누가 샤콘느를 연주하고 있는 거지?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집무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바이올린 소리는 1층 거실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최대한 소리를 내지 않으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1층 복도에 도착한 그는 거실로 이어지는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경숙 씨가 그토록 엄격히 금지했던 바이올린을 꺼내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죠. 강 회장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어기지 않았던 규칙을 어떻게 감히 깰 수 있단 말입니까? 그는 당장 뛰어들어가 연주를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의 발이 멈췄습니다. 경숙 씨가 연주하는 샤콘느를 제대로 듣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연주 방식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샤콘느의 세 번째 변주 경숙 씨는 그 부분을 매우 독특한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연주에서는 그 부분을 힘차고 극적으로 표현하는데 경숙 씨는 오히려 부드럽고 절제된 톤으로 연주했습니다. 마치 슬픔을 억누르는 듯한 울고 싶지만 참아내는 듯한 그런 표현이었죠. 강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이 연주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의 어린 딸이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샤콘느를 연주했었으니까요. 딸은 당시 10살이었습니다. 영재음악학교에 다니던 딸은 바이올린에 천재적인 재능을 보였고 선생님들은 미래의 거장이 될 것이라 예언했죠. 그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곡이 바로 샤콘느였습니다. 강 회장은 딸에게 물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을 힘차게 연주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조용히 연주하니? 딸은 웃으며 대답했죠. 아빠, 가장 큰 슬픔은 소리 없이 오는 거예요. 눈물도 나지 않을 만큼 깊은 슬픔은 조용하잖아요. 그 대답을 듣고 강 회장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이 아이는 정말 특별한 감성을 가진 음악가가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30년 전 어느 여름날 가족 여행을 가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강 회장과 부인은 경상을 입었지만 딸은 차에서 튕겨나가 실종되었습니다. 사고 현장은 산속도로였고 근처에는 깊은 계곡이 있었죠. 경찰과 구조대가 며칠 동안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딸을 찾지 못했습니다. 계곡물이 빠르게 흘러 아이가 떠내려갔을 것으로 추정되었고 결국 수색은 중단되었습니다. 강 회장 부부는 딸이 사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후 30년 동안 강 회장은 딸이 생전에 사랑했던 바이올린을 저택 거실에 보관해 왔습니다. 그것은 딸을 추억하는 그의 방식이었고 동시에 자신을 벌하는 방식이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날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만약 다른 길로 갔더라면 딸을 잃지 않았을 텐데. 그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30년이 지난 이 순간 그 독특한 샤콘느 연주가 다시 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30년 동안 자신의 저택에서 일해온 요리사의 손에서요. 강 회장은 거실 문 뒤에 숨어 계속해서 연주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연주는 계속되었고 샤콘느의 마지막 변주에 이르렀을 때 경숙 씨의 연주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사라지고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경숙 씨는 눈을 뜨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바이올린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으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 강 회장이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누가 허락했습니까? 누가 그 바이올린을 만지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다른 감정인지 알 수 없는 복잡한 목소리였습니다. 경숙 씨는 깜짝 놀라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 저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그녀에게서 바이올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이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숙 씨는 고개를 숙인 채 용서를 구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당장 짐을 싸고 나가겠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그녀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디서 바이올린을 배웠습니까? 그리고 샤콘느를 왜 그런 식으로 연주합니까? 경숙 씨는 당황스러웠습니다. 해고를 예상했던 그녀는 이런 질문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어릴 적에 보육원에서 잠깐 배웠습니다. 샤콘느는 그저 제가 느낀 대로 연주한 것뿐입니다. 강 회장은 천천히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상했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그리면서도 간절한 무언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의 어린 시절에 대해 자세히 말해 주시겠습니까? 강 회장의 질문에 경숙 씨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30년 동안 지켜온 규칙을 어겼는데 회장은 그녀를 꾸짖기는커녕 어린 시절에 대해 묻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기에 그녀는 조심스럽게 대답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서울 변두리에 있던 소마 보육원이라는 곳이었죠. 정확히 어느 구인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산 근처였던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소마 보육원. 언제부터 그곳에 있었습니까?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건 5살 때부터입니다. 그 전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서는 제가 4살 때 경찰서를 통해 보육원에 왔다고 하셨어요. 산속에서 혼자 발견되었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산속에서 발견되었다고요? 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기억은 없지만 원장 선생님 말씀으로는 등산객이 우연히 산길에서 울고 있는 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곳에 있게 되었는지 부모님이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대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되었고 신원을 찾지 못해 보육원으로 보내졌다고 합니다. 강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몇 년도였습니까? 1995년 여름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7월이었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새어 나왔습니다. 1995년 7월, 그것은 정확히 그가 딸을 잃은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고가 난 곳도 산속도로였고 딸이 실종된 것도 7월이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본명을 알고 있습니까? 경숙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모릅니다. 보육원에서 제게 박경숙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발견되었을 때 제 원래 이름을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어렸고 아마도 사고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것 같다고 하더군요.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모든 상황이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시기, 장소, 나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독특한 샤콘느 연주 방식까지요. 보육원에서 바이올린은 언제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까? 5살 때부터였습니다. 보육원은 특별히 음악 교육에 중점을 두는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선생님들이 제가 처음 바이올린을 잡았을 때 이미 기본 자세를 알고 있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마치 예전에 배운 적이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저는 전혀 기억이 없었습니다. 강 회장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딸은 3살 때부터 바이올린을 배웠습니다. 샤콘느는 언제 배웠습니까? 8살 때였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제 실력을 보시고는 도전해 보라고 하셨죠. 그때 그 곡을 처음 들었는데 이상하게도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곡 같았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경숙 씨에게 다가갔습니다. 당신의 왼쪽 손목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경숙 씨는 당황했습니다. 네? 손목을요? 네, 부탁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왼쪽 팔을 내밀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목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손목 안쪽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죠. 그곳에 있었습니다. 작은 달 모양의 흉터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많이 흐려졌지만 자세히 보면 초승달 형태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흉터를 알고 있었습니다. 딸이 5살 때 집 정원에서 놀다가 넘어져서 생긴 흉터였습니다. 날카로운 돌에 손목이 긁혔고 상처가 아물면서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남았죠. 당시 부인과 함께 그 흉터를 보며 우리 딸에게 달님이 선물을 주셨네라고 농담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이 흉터는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경숙 씨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이것요? 글쎄요, 제가 기억하는 한 항상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긴 건지는 모르겠어요. 강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경숙 씨. 아니,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확인해야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요? 무슨 말씀이신지. 만약 제 추측이 맞다면 당신은 30년 전 제가 잃어버린 제 딸일 수도 있습니다. 경숙 씨는 그 말에 얼어붙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님, 저는 그저 보육원에서 자란 고아일 뿐입니다. 어떻게 제가 회장님의 모든 것이 일치합니다. 강 회장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시기, 장소, 나이, 바이올린 실력, 샤콘느를 연주하는 독특한 방식, 그리고 이 흉터까지요. 제 딸 강서연희에게 있던 그대로입니다. 제발 검사만 받아주십시오. 만약 제가 틀렸다면 사과하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제가 옳다면. 경숙 씨의 눈에도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자신의 정체성을 몰랐던 그녀에게 이것은 너무나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 회장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 병원에 연락했습니다. 그는 극비리의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죠. 검사 과정에서 경숙 씨와 강 회장의 DNA 샘플이 채취되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일주일이 걸렸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강 회장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경숙 씨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는 30년 동안 딸과 함께 살면서도 그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딸은 이 저택에서 요리사로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신의 정체를 모른 채 고용인으로 살아왔던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경숙 씨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생 자신이 누구인지 몰랐던 그녀는 혹시 정말로 자신에게 가족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만약 강 회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자신은 30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로만 지내왔던 것이죠.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읽는 그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친자 확률 99.99%. 박경숙 씨는 강태수 회장의 친딸이 맞았습니다. 30년 전 사고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딸 강서연이 30년 동안 박경숙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저택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결과지를 들고 경숙 씨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가 문을 두드리자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역력했죠. 결과가 나왔습니까?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결과지를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경숙 씨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99.99%라는 숫자를 확인한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제가 정말로 회장님의... 네. 강 회장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제 딸입니다.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제 딸 강서연입니다. 경숙 씨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녀는 자신이 30년 동안 아버지 곁에 있었다는 사실에 압도당했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와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강 회장도 무릎을 꿇고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30년간의 이별, 30년간의 그리움, 그리고 30년간의 오해가 이 순간 모두 풀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경숙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왜 기억을 잃었을까요? 강 회장은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가 계곡 근처 도로에서 굴렀어. 구조대는 당신이 계곡으로 떨어져 물에 휩쓸려 갔을 거라고 추정했어. 하지만 아마도 차에서 튕겨나와 산속으로 굴러갔던 것 같아. 그리고 충격으로 기억을 잃은 채 산속을 헤매다가 등산객에게 발견된 것이지. 그때 제 나이가 5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고의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고 경찰도 신원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너가 사망했다고 생각했고 기억을 잃은 채 보육원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지.
경숙 씨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의 어린 시절, 음악을 배우던 시절, 그리고 요리사로 일하며 보낸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사실은 가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경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왜 하필 이 저택에서 일하게 되었을까요? 이것도 우연인가요? 강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전 너를 잃고 나서 나는 요리사를 구인했어. 그때 너가 지원했고 너의 성실함과 인품을 보고 채용했지. 그게 운명의 장난인지 아니면 신의 섭리인지. 하지만 너는 결국 집으로 돌아온 거야. 경숙 씨는 거실의 바이올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너의 것이었어. 너가 4살 때 너의 생일 선물로 사준 바이올린이야. 사고 후 나는 그 바이올린을 간직하며 너를 추억했어.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만지지 못하게 했지. 경숙 씨는 새로운 깨달음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평생 동경했던 그 바이올린은 사실 원래부터 그녀의 것이었던 것입니다. 강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가 샤콘느를 연주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나는 즉시 알아차렸어. 그 독특한 해석은 너만의 것이었으니까. 경숙 씨는 자신의 과거를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기억은 없지만 자신 안에 남아있던 음악적 재능과 감성은 사라지지 않고 그녀를 이끌어왔던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아버지와의 재회로 이어졌고요. 서연은 아니 이제는 다시 서연이라고 불려야 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강서연. 제 이름이군요. 서연은 자신의 진짜 이름을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낯설지만 동시에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다시 찾은 것 같았죠. 검사 결과가 나온 후 강 회장은 곧바로 파리에 있는 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즉시 돌아와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딸을, 서연이를 찾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부인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무슨? 강 회장은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부인은 즉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틀 후 강 회장의 부인이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서연을 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부인의 눈에는 어린 딸의 모습이 여전히 보였습니다. 서연아. 부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내가 맞니? 우리 딸이 맞니?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두 사람은 포옹했고 30년간의 이별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강 회장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인 것입니다. 다음 몇 주 동안 서연은 천천히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갔습니다. 더 이상 요리사가 아닌 서광그룹 회장의 딸로서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30년 동안 고용인으로 살았던 그녀가 갑자기 재벌 가문의 딸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강 회장 부부는 서연을 따뜻하게 맞아들였습니다. 그들은 서연에게 새로운 옷을 마련해주고 그녀만의 방을 꾸며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서연에게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아주려 노력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연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아, 우리는 30년을 잃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 서연도 점차 가족의 품에 안착해 갔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어머니와 함께 쇼핑을 가기도 했습니다. 평생 가족을 그리워했던 그녀에게 이것은 꿈만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강 회장은 서연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서연아, 너에게 제안이 하나 있다. 들어보겠니? 네, 아버지. 무엇인가요? 강 회장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서광그룹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있다. 그 자리에서 너를 정식으로 내 딸로 소개하고 싶구나.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가 계속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해 주었으면 한다. 샤콘느를 말이다. 서연은 놀랐습니다. 제가요? 하지만 저는 전문 연주자가 아니에요. 50년 동안 거의 연주하지 않았고. 그래도 괜찮다.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연주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음악을 통해 무엇을 표현하느냐다. 샤콘느는 너와 나를 이어준 곡이야. 그 곡을 통해 우리의 재회를 세상에 알리고 싶구나. 서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아버지.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서연은 매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과르네리 바이올린은 이제 유리 진열장이 아닌 그녀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굳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유연해졌습니다. 50년의 공백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몸은 음악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종종 서재에서 그녀의 연습을 들었습니다. 샤콘느의 선율이 저택 안을 채울 때마다 그는 30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어린 딸이 연습하던 그 시절로 말이죠. 드디어 창립 50주년 기념식 날이 밝았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 호텔 그랜드 볼룸에서 행사가 열렸고 재계 인사들과 정치인들 그리고 수많은 하객들이 참석했습니다. 강 회장은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서강그룹의 50년 역사를 기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매우 특별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청중들은 조용해졌고 모두 강 회장에게 집중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교통사고로 딸이 실종되었고 저는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났다고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그 죄책감과 슬픔을 안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제 딸이 살아 있었습니다. 기억을 잃은 채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지만 운명은 결국 그 아이를 제게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 딸을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특별한 연주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이어준 바로 그 음악을 말입니다. 무대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한쪽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켜졌습니다. 서연이 우아한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과르네리 바이올린이 들려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강 회장 저택의 요리사로 일했던 그녀를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을 바라보았고 그 중에서도 앞줄에 앉아있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바이올린을 턱에 받쳐 들고 연주 자세를 취했습니다. 홀 안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첫 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바흐의 샤콘느, 그 장엄하고 깊은 선율이 그랜드 볼룸을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연주는 처음부터 청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기교나 완벽함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사람들을 울렸습니다. 그녀가 겪었던 고아로서의 외로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그리고 마침내 찾은 소속감과 사랑이 모두 음악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샤콘느의 세 번째 변주에 이르렀을 때 서연은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다른 연주자들이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 부분을 그녀는 조용하고 절제된 톤으로 연주했습니다. 마치 울음을 참는 듯한, 슬픔을 안으로 삼키는 듯한 그 표현이었죠. 관객석의 강 회장은 그 순간을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가장 큰 슬픔은 조용히 온다는 그 철학이 음악으로 표현되고 있었습니다. 샤콘느는 여러 변주를 거치며 다양한 감정을 표현합니다. 절망에서 희망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고통에서 위안으로 변해가는 그 여정을 서연은 자신의 삶과 겹쳐 연주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서연의 연주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30년간의 방황, 정체성을 찾지 못했던 고통, 그리고 끝없이 느껴졌던 공허함이 음악을 타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샤콘느의 마지막 부분은 처음의 주제로 돌아가지만 이제는 모든 여정을 겪은 후의 깨달음과 평화가 담겨 있습니다. 서연의 연주도 점차 부드러워졌고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온 듯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몇 소절은 거의 속삭임처럼 연주되었습니다.
서연은 눈을 감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지막 음을 끌어냈습니다. 그 음이 홀 안에 퍼져나가고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몇 초간의 정적 후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동시에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관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강 회장은 무대로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마이크를 다시 잡은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제 딸 강서연입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제 딸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서 우리 가족이 다시 완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객석에서 강 회장의 부인도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그녀도 서연을 안아주었고 세 사람은 무대 위에서 함께 서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잃었다고 생각할 때도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가 찾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 딸은 30년 동안 제 곁에 있었습니다. 다만 제가 알아보지 못했을 뿐이죠. 그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음악이 우리를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샤콘느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었습니다. 음악은 기억을 잃어도 남아있는 것,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오늘 배웠습니다. 서연도 마이크를 받아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제가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바이올린을 잡을 때마다 이상하게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이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이 저를 항상 집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행사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서연에게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녀의 연주에 감동받았다고 말했고 어떤 이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 가족은 조용히 저택으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행사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 그들은 이제 가족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서연은 유리 진열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그 안은 비어 있었습니다. 과르네리 바이올린은 더 이상 진열장 속에 갇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그것은 이제 서연의 방에 있었고 언제든지 연주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바이올린은 본래의 주인에게 돌아갔구나. 아버지, 어머니,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궁금했던 게 있어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은 어떤 모습일까? 그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일까 하고요. 이제 저는 알게 되었어요. 어떤 기분인데 우리 딸?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에서 돌아온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편안하고 힘들었지만 보람 있는 그런 여행이요.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해서 더 이상 길을 찾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어요.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바이올린을 다시 한번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느끼며 조용히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샤콘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곡은 부드럽고 평화로운 자장가였습니다. 마치 오랜 여정을 마친 후 편안히 잠들려는 것처럼 그 선율은 부드럽게 밤 공기 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아래층 거실에서 그 연주를 듣던 강 회장 부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딸이 돌아왔습니다. 30년의 기다림 끝에 가족이 다시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오후에는 바이올린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났습니다. 서연은 점차 자신의 새로운 삶에 완전히 적응해 갔습니다. 그녀는 정식으로 음악 학교에 등록해 교수님들에게 지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의 실력은 빠르게 회복되었고 교수님들은 그녀의 재능에 감탄했습니다.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더해져 더욱 깊어진 것 같습니다. 1년 후 서연은 첫 공개 독주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장소는 서울의 한 유명한 콘서트 홀이었고 표는 순식간에 매진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의 음악뿐만 아니라 그녀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독주의 당일 서연은 무대 뒤에서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녀를 격려하러 왔습니다. 긴장하지 마, 우리 딸.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넌 이미 그것을 증명했잖니. 그냥 내 마음을 표현하면 돼. 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으로 전해지는 거란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무대로 나갔습니다. 객석은 만석이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바이올린을 들어 올렸습니다. 첫 곡은 당연히 샤콘느였습니다. 그녀와 아버지를 다시 이어준 그 곡으로 시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자 홀 안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서연의 연주는 1년 전보다 더욱 성숙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였고 그것을 음악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실과 재회, 슬픔과 기쁨, 외로움과 사랑이 모두 샤콘느의 선율 속에 녹아들었습니다. 샤콘느가 끝나고 홀을 가득 채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서연은 인사를 하고 다음 곡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총 6곡을 연주했고 모든 곡이 완벽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칭찬과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한 음악 평론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저는 기교나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서연 씨의 연주는 단순히 음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노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보육원 시절부터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고 오늘 같은 특별한 날은 꼭 기록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나는 무대에 섰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증명이었다. 나는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았고 심지어 그 이상을 얻었다. 가족 정체성 그리고 음악을 통한 표현의 자유까지. 이제 나는 더 이상 누가 나인지 묻지 않는다. 나는 강서연, 강태수와 최지혜의 딸이며 음악을 사랑하는 한 인간이다. 서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서쪽 하늘에 빛나는 별이라는 뜻임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정말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2년이 지났습니다. 서연은 이제 국내외에서 인정받는 바이올리니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연주는 항상 매진을 기록했고 음반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느 날 한 10살짜리 소녀가 서연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도 저처럼 부모님이 안 계셨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음악가가 되셨어요? 서연은 소녀의 눈높이에 맞춰 무릎을 꿇고 대답했습니다. 응, 선생님도 오랫동안 부모님을 몰랐어.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어. 나는 음악이 있었고 음악이 나를 지켜줬어. 그리고 결국 음악이 나를 가족에게로 이끌었지. 저도 음악을 열심히 하면 가족을 찾을 수 있을까요? 소녀가 순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서연은 소녀를 부드럽게 안아주었습니다. 가족을 찾든 찾지 못하든 음악은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줄 거야. 그리고 누가 알아? 인생은 놀라운 것들로 가득하니까. 선생님처럼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지. 3년째 되는 해 서연은 특별한 결심을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쓰기로 한 것입니다. 제목은 샤콘느 30년 만의 귀향이었습니다. 책을 쓰는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다시 끄집어내야 했고 때로는 글을 쓰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 고통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많은 독자들이 서연의 이야기에 감동받았고 특히 가족과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한 독자는 서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도 입양아로 자랐고 평생 생물학적 부모님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당신의 책을 읽고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혈연만이 아니라는 것을요. 저를 키워주신 양부모님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말이죠.
감사합니다. 서연은 그 편지를 읽고 자신이 책을 쓰길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국제적인 바이올리니스트로 인정받았고 세계 각지에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여전히 가족과의 시간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서연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고 그 시간만큼은 어떤 일정도 잡지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였습니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연아, 아버지가 하나 부탁이 있다.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년이면 내가 회사에서 은퇴할 생각이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함께 조용한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해. 이 저택은 너에게 물려주고 싶구나. 서연은 놀랐습니다. 저택을요? 하지만 저는 이 집은 내가 돌아온 집이야. 강 회장이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일했고 이곳에서 다시 가족을 찾았지. 이 집은 내 이야기의 일부야. 그리고 앞으로 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갈 곳이기도 하고. 서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녀에게 이 저택은 복잡한 감정이 담긴 장소였습니다. 30년간 고용인으로 살았던 곳이지만 동시에 아버지를 다시 만난 곳이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서연이 마침내 대답했습니다. 이 집을 잘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서연은 결혼했습니다. 신랑은 첼로 연주자였고 두 사람은 음악으로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결혼식은 소박했지만 따뜻했고 소마 보육원의 아이들이 축가를 불러주었습니다. 서연이 입장할 때 배경음악으로 흐른 것은 당연히 샤콘느였습니다. 아버지 강태수 회장과 팔짱을 낀 서연은 버질로드를 걸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서연은 남편과 함께 피로연에서 연주를 했습니다. 바이올린과 첼로의 이중주로 두 사람은 바흐의 2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을 첼로와 바이올린 버전으로 편곡해 연주했습니다. 하객들은 감동적인 연주에 박수를 보냈고 강 회장 부부는 무대 위에 딸을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의 어머니였습니다. 큰 아이는 8살, 작은 아이는 5살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며 자랐고 특히 큰 아이는 벌써 바이올린의 재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서연은 거실에서 큰 아이에게 바이올린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사용하는 바이올린은 서연이 어렸을 때 사용했던 것. 강 회장이 사고 후 보관하고 있다가 손녀에게 물려준 것이었죠. 엄마, 이 바이올린 정말 예뻐요.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이 바이올린은 아주 특별한 거란다. 엄마가 내 나이였을 때 사용했던 거거든. 정말요? 그럼 이제 내 거예요? 응,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내가 크면 언젠가는 내 아이에게 물려줄 수도 있겠지. 아이는 신이 나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서툴지만 열정적인 연주였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강 회장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이제 8순을 넘긴 두 사람은 여전히 건강했고 손주들을 보러 자주 방문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가 안겼습니다. 우리 손주들 잘 있었니? 강 회장이 아이들을 안아 올리며 물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서연의 남편도 첼로를 가져왔고 서연은 과르네리 바이올린을 들었습니다. 큰 아이도 자신의 작은 바이올린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3대가 함께 연주하는 건 어때요? 서연이 제안했습니다. 서연과 남편 그리고 큰 아이가 함께 간단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공연보다도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62살이 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것은 그녀가 박경숙으로 살았을 때 아버지를 다시 만난 나이와 같았습니다. 어느 날 서연은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저택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녀는 이 자리에서 요리사로 일하며 유리 진열장 속 바이올린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금기를 깨고 샤콘느를 연주했죠.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꿨어. 서연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은 특별한 발표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가족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음악으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을 돌려줄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과르네리 바이올린을 국립음악박물관에 기증하기로요. 가족들은 놀랐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서연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 큰딸이 말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엄마의 인생 그 자체잖아요. 맞아.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박물관에 기증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악기를 보고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바이올린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해. 몇 달 후 국립음악박물관에서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제목은 샤콘느 음악이 이어준 가족이었고 과르네리 바이올린과 함께 서연의 이야기가 전시되었습니다. 개막식 날 서연은 마지막으로 그 바이올린으로 연주했습니다. 곡은 당연히 샤콘느였습니다. 수많은 관람객들이 모인 가운데 서연의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깊고 아름다웠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서연은 바이올린을 박물관 큐레이터에게 건넸습니다. 이 악기를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세요. 그날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박물관을 방문해 그 바이올린을 보고 서연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연은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국립 오케스트라에서 그녀를 객원 지휘자로 초청한 것입니다. 평생 바이올리니스트로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제는 다른 음악가들을 이끄는 역할을 맡게 된 것이죠. 제가 지휘를요? 서연은 놀랐습니다. 저는 지휘를 공부한 적이 없는데요. 당신은 음악 그 자체입니다. 오케스트라 단장이 말했습니다.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당신이 가진 음악에 대한 이해와 표현력은 배울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서연은 도전을 받아들였습니다. 몇 달간의 준비 끝에 그녀는 생애 첫 지휘 무대에 섰습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곡은 바흐의 관현악 모음곡이었고 그 안에는 샤콘느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편곡한 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무대에 선 서연은 지휘봉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60명이 넘는 음악가들이 준비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첫 박자를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시작되자 서연은 완전히 다른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할 때와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한 악기가 아니라 전체 오케스트라를 하나의 악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샤콘느 부분에 이르렀을 때 서연의 지휘는 더욱 열정적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음악가들에게 단순히 음표를 연주하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샤콘느의 장엄한 선율이 콘서트홀을 가득 채웠고 관객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바이올린 독주로 들었던 샤콘느와는 또 다른 깊이와 풍성함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우리를 잃게 만듭니다. 가족을, 꿈을, 정체성을 잃게 하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말입니다. 저에게 음악은 단순한 취미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해 겨울 강태수 회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92세의 나이였습니다. 그는 딸을 다시 찾은 후 32년을 더 살았고 그 시간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서연은 아버지를 위해 마지막으로 연주했습니다. 곡은 당연히 샤콘느였습니다. 그녀와 아버지를 이어준 그 곡, 30년의 이별을 끝낸 그 곡을 그녀는 조용히 그리고 깊이 연주했습니다. 연주를 마친 서연은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 감사했습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 30년 동안 바이올린을 지켜주셨던 것, 그리고 저를 다시 딸로 받아주셨던 것 모두요. 아버지 덕분에 저는 완전한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후 서연은 아버지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딸을 잃은 후부터 써온 일기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1995년 7월 15일
오늘 서연이를 잃었다. 세상이 무너졌다. 어떻게 계속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1995년 8월 3일. 서연이의 바이올린을 거실에 두었다. 이것만이 내 딸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것이다. 2000년 6월 10일. 오늘 새 요리사를 채용했다. 박경숙이라는 이름의 여성이다. 성실해 보인다. 2010년 12월 20일. 경숙 씨가 15년째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다. 묵묵히 자기 일을 하는 모습이 보기 좋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서연을 다시 만난 후에 일기를 읽을 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25년 12월 5일. 오늘 기적이 일어났다. 경숙 씨가 샤콘느를 연주했다. 서연이가 연주하던 바로 그 방식으로. 내 심장이 멈출 뻔했다. 혹시 가능할까? 2025년 12월 12일.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9%. 경숙 씨는 내 딸이다. 30년 동안 내 곁에 있었다. 나는 울었다. 기쁨과 슬픔과 후회가 뒤섞인 눈물을 흘렸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곧 떠날 것 같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30년을 잃었지만 32년을 되찾았다. 서연아, 너를 다시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다. 음악을 계속하거라. 그리고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거라. 사랑하는 내 딸아. 서연은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30년간의 기다림이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진 재회 의미가 그 일기장에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이 강서연의 이야기입니다. 샤콘느가 이어준 30년 만의 재회, 사랑과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음악은 계속됩니다. 사랑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희망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에 또 의미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